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성경 윤리 또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해야 될 초점이 되는 내용이 뭐냐? 첫째는 행동, 사람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 행동은 이게 옳은 행동인가 틀린 행동인가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척도가 필요한데 그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을 규범이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또 그릇되게 살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이 규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첫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행동이 통제 가능한 행동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제했을 때, 이 통제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만일에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가 하는 것, 그리고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생명에, 그 행동하는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은 평가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시간에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또 행동을 살필 때에, 행동, 행위를 살필 때에 한 세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선하면 아무래도 그 행동이 선할 수가 밖에 없죠. 동기가 악하면 그 행동이나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는 동기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동 그 자체가 정말 올바른 행동인가, 그릇된 행동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 행동의 결과가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 하는 요 세 가지. 동기, 행동의 동기, 행동 그 자체, 그 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규범. 그 규범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행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나 행위는 어떤 개인이 행하는 행동,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하는 행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 단체, 혹은 사회가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이 행하는 행위, 또 사회나 집단이 행하는 행위, 이 둘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시 태어날 때서부터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하나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또 남자 하나만 창조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실 때 사회적 동물로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사회적 존재로 이 땅 위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회는 뭐냐? 부부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 자녀들이죠. 또 그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결합해서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루게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부족이라고 하는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모여져서 국가라고 하는 이런 좀 더 커다란 사회로 집단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각각 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교환에도 봅니다만 어떤 인간의 행동, 이 인간의 행동은 물론 1차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는 한 개인의 행동으로만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집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한 개인의 행동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얽혀져서 행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 있고 집단의 행동이 있다. 행동의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혹은 집단의 행동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에 대한 윤리적 반성 작업을 개인의 윤리, 퍼스널 에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진 집단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에 대한 윤리적 반성 작업을 사회적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가 뭔지 사회적 윤리가 무엇인지 이 구분 방법은 그 행위의 주체자가 개인이냐 아니면 사회냐 집단이냐에 따라서 개인 윤리, 사회 윤리로 나누어지게 된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은 어떤 요 사회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회는 각 개인이 모여져서 되어진 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윤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상호 간에 어떤 관계로 얽혀져 있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떤 사회적 동물로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닌 서로 돕는 이런 관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성경 뒤에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각각의 개인을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소속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성경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역시 이 성경을 떠나서 일반 사회, 일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각 개개인이 살아갑니다만 개개인들은 이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사회라는 그 단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내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전하는 것은 곧 뭐다? 나라의 발전이다. 또 나라의 발전은 또 뭐다? 나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사회와 개인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 윤리는 한 개인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다루는 분야지만 사회 윤리는 사회, 집단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다루는 분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 윤리는 한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다루는 분야지만 사회 윤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다루는 분야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회 윤리는 뭐냐? 어떤 한 인간의 행동이 비록 혼자 수행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이고 이 사회적 영향력과 여파가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개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행동이기도 하다. 왜냐?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떤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언뜻 보면 혼자 뱉어내는 독백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 중에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마음이 슬프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어떤 내가 접하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후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그 품성의 변화가 그 공동체 안에 그 갈등과 무기력함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여파를 미쳐서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개인의 행동이지만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늘 마음의 불안과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게 되면 또 그런 사람이 공동체 생활에 임하게 되면 이 평화롭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던 공동체도 갑자기 박살나고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행동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행동이다. 왜? 개인적으로 한 기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사회는 밀접한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발견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개인의 윤리의 대상이 개인의 행동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개인 윤리는 개인이 하는 거다. 그런데 사회 윤리의 대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단의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집단의 행동이란 집단이 내린 일정한 결단에 의거해서 이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행하는 행동을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집단의 행동이란 뭐냐? 어떤 집단이 그 집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나 또 규율 같은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단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이런 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행하게 되죠. 그런 집단의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집단의 행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집단의 구성원이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집단이 내린 결단에 순응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집단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단의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집단 행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으로 구성된 집단 A가 있어요. 집단 A에는 한 5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 50명의 구성원이 그 집단이 어떤 규칙을 제정을 했냐? 우리는 등교할 때에 학교에 등교할 때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자라고 원칙을 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규칙,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집단 A의 구성원들 50명들이 모두 다 이 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다면 이 행동은 집단 행동이에요. 왜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50명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런 걸 집단 행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단 5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자전거 타고 등교하기 싫어. 자전거 타면 힘들어. 난 버스 타고 갈 거야. 그리고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면 이 버스를 타고 등교한 사람의 행동은 집단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단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버스 타고 등교한 사람은 이 집단 행동으로서는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단 구성원이 모두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따지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연 50명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기로 했다라고 원칙을 정했어요. 그럼 그 원칙이 과연 옳은 원칙이냐, 그른 원칙이냐,
뭐 어떤 사람 자유롭게, 어떤 사람 버스 타고,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 어떤 사람 걸어오고 이래도 되지 않냐? 꼭 50명이 모두 다 자전거 타고 와야 되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따지는 작업이 뭐냐? 사회윤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행동은 집단이 합의한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 집단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 행동을 위해서 집단이 합의한 원칙들의 그 총체, 집단 행동을 위해서 이 집단 구성원들이 결정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 제도다라고 얘기해요. 인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집단이 결정한 것이 제도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회윤리는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어떤 여러 가지 규칙과 원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뭐라고요? 제도예요. 사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구성해 놓은 것이 제도예요. 그럼 그 제도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는 작업이 뭐냐? 사회윤리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개인의 윤리가 개인의 결단을 좌우하는 결단 주체의 내적인 덕의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에 사회윤리에서는 어떤 개인의 덕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사회윤리에서는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재반 제도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윤리는 제도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면 50명의 이 학우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0명이 학교에 자전거 타고 등교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다수는 거기에 아주 순응하면서 즐겁게 그 일을 하자고 선택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나는 자전거 타기 싫은데 그런데 너희는 소수야. 무조건 우리를 따라야 돼. 막 이러면서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50명이 자전거 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뭐냐면 사회윤리, 집단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의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 또는 그 사회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또 그 제도가 규정한 법규들은 공정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 사회윤리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윤리의 문제들은 개인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요. 사회 윤리적인 차원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나중에 성경 윤리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이런 원리를 적용해 가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딱딱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요즘 생명윤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생명윤리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낙태 문제예요. 낙태 문제. 자, 근데 이 낙태 문제를 다룰 때 임산부가 낙태 시술을 요구하죠. 나 애 뗄래요. 애 떼주세요. 자, 그리고 또 그 낙태의 요구를 받은 의사가 그래서 그 요구를 듣고 그래, 애 떼줄게 하고서 낙태 시술을 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낙태 시술을 요구하고 즉각적으로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해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묻는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태를 요구한 사람도 개인이었고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해주는 의사도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개인들이 행한 행동들이 바르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개인적인 생명 윤리를 개인적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낙태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낙태 관련법인 한국의 모자보건법 규정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애가 뭐 6개월 되기 전에 6개월 지난 애를 낙태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또 캐도릭 같은 것은 아예 낙태는 불법이다. 이렇게 무슨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 규정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따진다든지, 그 법적인 문제가 이 낙태법이 정당한가, 정당치 못한가를 따진다든지, 또 미혼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걸 따진다든지, 또 미혼모와 사생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다룬다면 이건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생명윤리, 사회적 윤리 차원에서 생명윤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겠죠?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정치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국가기관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 정치인으로서 바른 철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룬다면 이거는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정치 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한 정치인이 어떤 한 개인 정치인이 어떤 마음,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 개인 정치인으로서 바른 철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윤리적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또 정치의 문제니까 정치 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정치 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정치 체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봉건주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 왕정 제도 이런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국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혹은 대통령 선거법이나 현재 국회의원 선거법 등이 공정하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책, 신정주의 정책, 군주주의 정책 등과 같은 정치 체계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면 이거는 사회적 윤리 차원에서 정치 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윤리, 사회적 윤리의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 안에서도 생명윤리, 정치윤리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경제윤리에 있어서도 어떤 한 기업인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경제 철학, 어떤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룬다면 이건 개인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경제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기업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노사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룬다면 이거는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경제 윤리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개인적 윤리가 있고 사회적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의 상관관계는 뭘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상호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견해가 어떤 것이 있냐면 고전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어떤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 개개인이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먼저 중요한 게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의 변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의 각 개개인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떤 한 개인이 내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항상 사회적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우리가 변화됐다고 해서 이 사회도 변화됩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당장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개개인이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사회 구조의 변화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자동적으로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어떤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만, 인간 자신의 마음이 어떤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집단이 결정한 거라 그랬죠. institution. 제도는 집단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 집단 행동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마음의 결단이 모아져서 나타난 결과가 이 집단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제도의 성격이 결정되기도 돼요. 그런데 일단 제도가 결정되고 나면 이 제도는요, 이 제도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아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도가 이제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개인이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제 사회의 어떤 원칙이 정해지게 되면 그 원칙에 의해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개인에게 끼치는 제도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도, 전통,
뭐 이런 거를 개개인이 깨부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물론 처음에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관례 같은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개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겠지만 어떤 집단의 커다란 원칙과 제도가 결정되게 되면 그러한 원칙과 제도가 개개인에게 강력한 힘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선한 개인이 악한 제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악한 제도의 힘에 함몰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예수를 믿고 정말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어떤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이 그 예수 믿은 사람을 다시 타락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이 사회 제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개인이 영향받고 그 힘에 눌리기 때문에 변화된 개인이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약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한 개인의 결단의 결과는 한 개인의 마음만 바꾸면 쉽게 번복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이 하는 어떤 결단, 결과,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바꾸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을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들을 소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일은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합의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어떤 그 합의에 어떤 결론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혜택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바꾸고 싶어 하질 않아. 그리고 이 어렵게 집단의 구성원들을 다시 소집해도 합의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어요. 다시 이거 바꾸자 해서 사람을 모아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한국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모여서 어떤 결정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한번 결정하고 난 그 법은 다시 한번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을 다시 소집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걸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국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자기네들이 결정했던 법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법이 다시 수정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해. 이런 어떤 기득권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번 제도나 법이 결정되게 되면 바꾸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한국에서도 뭐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결정이 됐잖아. 그렇다면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걸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바꾼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개인이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행동으로 전환이 될 때, 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행동으로 전환이 될 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늘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해주는 행동을 하는 아주 후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실수를 용서하고 후덕하게 남을 포용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판사예요, 판사.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후덕한 이런 판사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공적인 영역인 어떤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사회적인 영역인 재판의 자리에 가서 판결을 선고할 때 흉악한 죄를 범한 이 죄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잖아, 포용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재판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 재판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했듯이 재판을 하면서도 이 흉악한 죄를 범한 죄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죄를 때리는 거야. 무조건 용서하고 포용하지 않고 무죄. 자, 그러면 이렇게 후덕하고 포용력이 있는 이 판사는 이 사회 속에서 칭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답은 노겠죠. 이 A라고 하는 판사는 공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의 사생활에서는 참 저 사람은 포용력이 넓어. 그리고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참 남에게 용서를 잘 베푸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야. 칭찬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재판정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행하게 된다면 저 사람은 어떤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아주 치우친 잘못된 판사다라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후덕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이 사법제도 안에서 판사의 역할을 할 때는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응하는 형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삶의 원리 속에서는 자기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이 공적인 사회적 제도 안에서 어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 사회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행동의 영역에서 또는 집단의 행동의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똑같은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것, 이런 용서와 개인적 영역에서도 용서와 포용이 있을 수 있고 집단의 행동에서도 용서와 포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용서와 포용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할 때는 개인적 영역과 어떤 사회적, 집단의 영역에서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 철학의 결정이론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네, 조금 더 골아픈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시민 원리, the Maximin Principle 이라는 말이 있고요. 맥시 원리, the Max Principle 이라는 말이 있어요. Maximin Principle, Max Principle.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맥시민 원리, 맥스 원리. 자, 맥시민 원리라는 거는 뭐냐? 맥시민 원리. 최소한의 입장에 극대의 관심, 최우선의 순위를 부여하는 행동. 그러니까 최소한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다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행동이 뭐냐? 맥시민 원리. 그러니까 작은 것에 관심을 부여하고 작은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행동이 뭐냐? 맥시민 원리예요.
그런데 맥시 맥스 원리란 뭐냐? 반대야. 맥시민 원리랑. 최대의 것에 극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의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행동. 이것이 뭐냐? 맥시 맥스 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맥시민 원리는 최소한의 것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고요. 맥시 맥스는 뭐냐면 최대한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맥시 맥스 원리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맥시민 원리란 뭐냐? 아까 최소한의 것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뭐냐?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최우선을 두고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행동. 이것이 맥시민 원리예요. 그래서 이 그런데 맥시 맥스 원리는 뭐냐? 반대예요. 맥시 맥스 원리는 최악에 대한 상황의 고려는 가장 뒷부분으로 밀어놓고 가장 유리한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발전시키는 행동 원리가 뭐냐면 맥시 맥스 원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맥시민 원리는 최악의 상황에 우선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요. 최악의 상황. 이게 맥시민 원리. 맥시 맥스 원리는 뭐냐? 가장 유리한 상황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권을 두는,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원리를 맥시 맥스 원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어렴풋이 맥시민 원리와 맥시 맥스 원리가 있는데 둘은 반대되는 거구나. 맥시민은 최악의 상황에 관심, 우선권. 맥시 맥스는 가장 좋은 상황에 관심, 우선권을 두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원리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요. 어떤 회사원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해요. 이제 출근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날 아침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이 5%라고 예보가 되었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5%야. 그럼 비 안 올 확률은 뭐예요? 95%. 자, 그러면 맥시민 원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둡니까? 가장 적은 거, 최소. 그러니까 맥시민이니까 5%, 비올 확률 5%에다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맥시민 원리. 맥스 원리는 뭐야? 95%, 비 안 올 확률에다가 관심과 우선권을 두는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일기예보에서 아침에 비 올 확률이 5%래. 그러면 이 5%라는 이 정보를 딱 듣고 이 A라고 하는 회사원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비가 올 확률이 5%라는데 오늘 우산을 가지고 출근할 것인가? 아니면 우산을 지참하지 않고 출근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만일에 비가 올 확률이 100%라면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출근해야 되겠죠. 그건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비가 올 확률이 0%라면 우산을 지참하지 않고 간다는 것 또한 자명하죠. 그런데 비가 올 확률이 5%래.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단을 할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맥시민 원리에 의해서 결단할 수도 있고요. 맥스 원리에 따라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A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5% 정도의 확률이면 비를 맞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오지도 않을 비 때문에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잠깐 머물면서 쉬면 되지. 그리고 A는 과감하게 우산을 집에다 두고 출근을 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5%에 관심을 뒀습니까? 아니면 95%에 관심을 둔 겁니까? 비 안 올 것을 염두에다가 더 많이 뒀죠. 그래서 우산을 안 갖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맥시민입니까? 맥스입니까? 맥스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최선의 상황, 95%의 상황을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우선권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산을 안 갖고 가기로. 그런데 반면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어요. 비 맞을 확률 5%죠. 5%가 매우 작지만 만에 하나 비가 오면 낭패다. 그리고 이 5%의 비가 24시간 중에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이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야. 그러니 아예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자, 비가 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관심을 어디에다 기울인 거예요? 5%비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산을 지참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설사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산을 쓰면 되니까 비 맞을 확률도 없고 그럼 마음도 편하지 않은가? 그리고서는 5%만 비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지참한 채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 지금 행동을 결정한 겁니까? 맥시민, 맥시맥스. 5%의 최소한의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맥시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일기예보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지혜롭게 생활을 합니까? 5% 비가 온다 했을 때 5% 그까짓 거 비 안 올 확률이 95%야. 나 우산 안 갖고 가.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5%비 온다 하더라도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우산을 갖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뉴욕에 거주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일거리가 제공된 거예요. 두 가지 잡이 생겼어.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한 가지 잡은 뭐냐? 시카고에 있는 일자리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뉴욕이에요. 그런데 일자리가 어디 있다? 시카고에 있는 일자리인데 연봉이 20만 불.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에서 거주할 집도 마련해주고 뉴욕에서 비행기로 오가는데 필요한 경비도 내주고 휴가도 넉넉하게 주는 일자리예요. 이게 첫 번째 일자리야. 근데 또 다른 일자리는 뭐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뉴욕이에요. 근데 뉴욕 안에서 이 직장까지는 걸어서 5분.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냐? 아까는 20만 불이었는데 2만 불의 연봉이야. 그리고 이전에는 뭐 집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비행기 경비도 줬는데 이 사람에게 2만 불의 연봉 이외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 B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 맥시민, 맥스 원리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직장은 20만 불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비행기 경비도 주고 참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든 것이 말짱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돈을 못 벌더라도 안전하고 가까운 직장이 낫다. 그래가지고 뉴욕의 직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맥시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일어나질 않을 사고, 정말 확률이 적은 사고를 염두에다 두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맥시민, 최소한의 확률에다가 관심을 두고 결정을 한 거니까 맥시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늘 있는 것이고 비행기 사고는 철도나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확률도 낮다. 사고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 시카고에서 뉴욕 사이를 통근하는 것도 비행기 값도 내준다는데 비행기 타고 얼마나 재미가 좋겠냐, 역동적 흥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시카고의 직장을 택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맥스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비행기 사고 확률이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까? 사고 안 날 확률이 높습니까? 사고 날 확률이 적죠. 근데 이 사람은 사고 안 날 확률에 따라서 결정한 거니까 맥스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 확률이 큰 것에 관심을 두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 맥스 원리에 따라서 결단하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고 맥시민 원리에 따라서 결단하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정책.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경제 정책을 결정을 할 때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만일 맥스 원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어떤 확률 높은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결정한다면, 어떤 다수율을 관심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의 최빈곤층, 최저계층의 복지 문제는 보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만 관심을 기울입니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의 생산 총량을 늘리는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우선권을 두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맥스 원리야. 그러나 만일 맥시민 원리, 최소의 관심과 우선권을 두고 정책을 결정을 한다면 사회의 최저계층, 최소한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그리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빈곤층, 아주 소수 계층 이런 사람들도 배려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맥시민 원리. 자, 그럼 어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맥스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을까요? 맥시민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소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요즘 일본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75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답니다. 저도 보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까?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75 플랜. 자, 이 75 플랜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일본이 지금 어떤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까? 고령 사회.
노인네들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노인의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또 자녀는 낳지 않고 뭐 하나만 낳는다든지 아예 낳지 않다든지 이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소수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이들은 생산력이 없잖아. 그리고 늘 의료보험이나 타먹고 사회 뭡니까 소셜 연금 어떤 연금이나 타먹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노인들이 하지 않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쇠 빠지게 일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지속이 되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75 플랜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냐? 75세 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생명을 일찍 75세가 되면 끝내도록 하자. 그러니까 75세 되면 자살을 권장하든지 혹은 자살하지 않으면 막 벌금을 물리고 어떤 형벌을 주어가지고 자살하지 않도록 막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생산력 있는 사람만 활성화시켜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정해놨을 때 그때의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75세 된 노인 할머니가 갈등을 겪는 나는 자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계속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어떤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영화가 있대요. 75 플랜.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떤 사회 정책의 문제죠. 정말 사회 속에서 생산력이 없고 장애인이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생산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워버리고 생산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배려해서 사회를 생산력,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사회 정책으로서 좋은 정책인가? 이런 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참 이 정책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의 성품이나 주관적인 사상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결단의 경우와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 집단의 경우는 결단을 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결정 원리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결정과 사회적 결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 개인적으로는 오래 살고 싶지. 근데 사회에서 볼 때는 너 같은 인간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결정할 때와 사회적으로 결정할 때는 뭔가 또 다른 서로 다른 결정 원리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판사의 이야기를 했잖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좋아요.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의 사회 속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결정을 할 때는 자기 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돼. 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와 원칙과 판례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다른 결정 원리들을 요청할 때가 있다. 개인적 어떤 윤리와 사회적 윤리가 서로 다른 결정 원리들을 요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개인의 변화가 사회 구조 변화의 필수적인 원천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의 변화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또 개인은 아무리 선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악한 제도, 집단의 어떤 그 제도의 엄청난 영향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개인의 행동의 행동 원칙과 집단 행동의 행동 원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집단은 악한 제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선한 개인은 개인이 선한 어떤 자기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충돌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집단과 그리고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개인 윤리적 실천과 사회 윤리적 실천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영역 나름의 독특성이 있어요. 개인 윤리의 독특성이 있고 사회 윤리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를 접근할 때의 원칙과 사회 윤리를 접근할 때의 원칙은 서로 달라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각 개인의 내적인 덕의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 많아진 구성원들에 의해서 집단 행동을 규정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주의는 뭐냐? 변화받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양성해야 돼. 우리 성경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도록 이 사회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결정되게 하고 사회적인 법이 결정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원리와 제도가 결정되게 해서 그런 집단의 제도와 결정이 또 어떤 소수의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하나님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면 한 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되게 돼 있죠.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귀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간 사회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뭐냐? 각 개인이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선하고 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도록 만드셨어요. 뭘 돕도록? 이 세상이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정말 거룩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관례를 만들어서 이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개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선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나를 공동체로 부르셨지. 나에게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고 이 사회 구성원이 돼서 사회의 제도와 법도와 어떤 전통과 관례와 이런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한 일조를 해야 되겠지 하는 이런 의무감들이 참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개인의 내적인 덕을 개발하고 신앙을 개발하는데도 힘써야 되지만은 이러한 구성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 우리 사회의 집단 행동을 규정하는 제도를 바르게 구성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선거 물론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할 때 늘 있잖아. 뭐 내가 선거 안 하면 어때?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러고서는 어떤 선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나 홀로 잘하면 되지. 이런 어떤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은 올바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 물론 나 자신이 신앙을 개발하고 좋은 신앙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내 이웃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웃도 선하게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또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름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면서 사는 거다. 도우면서 사는 거다. 좋은 영향력. 또 이렇게 해서 맺어진 어떤 사회가 이렇게 생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어떤 그 효과, 좋은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1시간 20분 됐는데요. 제가 교안에는 요 규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우리 아까 윤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첫째는 뭐다? 행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규범. 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행동에는 뭐가 있다? 행동은 내가 이 행동을 통제 가능한가? 통제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않았을 때 나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에 따라서 이 행동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랬죠. 또 그 행동에는 또 뭐가 있다? 동기, 그리고 행동 그 자체,
그다음에 행동의 결과. 자, 진짜 올바른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뭐냐? 동기도 선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 그 자체도 선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 우리의 행동은 개인적인 행동, 행위도 있습니다만 집단적 행동, 행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행동과 행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정말 변화돼서 좋은 사람으로 되어질 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내 행위가 좋다고 해서 사회가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회는 여전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선한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여져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선거나 법을 제정할 때 투표에 참여해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좋은 제도 속에서 악한 자들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변화되지 않고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이 사회 공동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공동체, 좋은 사회, 좋은 제도, 좋은 법도를 만들어서 이 개인과 사회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좋은 행동, 좋은 사회, 그다음에 좋은 개인, 그다음에 좋은 동기, 좋은 행위 그 자체, 좋은 행위의 결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뭐냐?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면 이 규범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행위냐 나쁜 행위냐를 뭘로 평가하느냐? 양심 갖고 판단하느냐? 이성 갖고 판단하느냐?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우리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행위냐? 좋은 결정이냐? 좋은 결정의 결과냐?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 말씀. 좋은 개인이냐? 좋은 사회냐?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규범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조금 덜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규범에 대해서 우리의 규범은 이성이어야 되는가 양심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말씀과 양심 둘 다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피도록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정말 실천적인 문제로 오늘 낙태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하는 것 같고 정치, 경제 이런 문제도 약간씩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건 수박 겉핥기였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성경 본문들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